잠을 자는 동안에도 한 달 월급만큼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밤새 일해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른 경기장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상황에는 명확한 단계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 부의 계층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각 단계의 특징과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생존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은 말 그대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뒤처진 상황이죠. 월세를 내야 하고 공과금은 연체됐으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때로는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부족하고 그 결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매우 좁아집니다.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나 불안정한 시간제 근무를 하게 되며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의 알바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해도 수입으로는 모든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빚을 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기관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런데 매달 기본적인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빚이 빚을 낳고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직 돈 관리의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지만 워낙 수입이 적어서 좋은 습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단계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여유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장 생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나 교육을 고려할 수 없죠. 때때로 2단계의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축복이다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선택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구조적 빈곤이라고 부르는데 잘못된 시스템과 제한적인 사고 패턴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극히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 세계 7억 명 이상이 하루 2.1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충분한 음식과 깨끗한 물, 기초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1억 명을 넘어섭니다. 한국에서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약 7에서 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비율은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계가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지만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적인 가계부 작성입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는지 모른다면 절약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매월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10,000원이든 그보다 적은 금액이든 아무것도 모으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기술 습득입니다. 온라인 무료 강의나 도서관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널드 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우량 주식에 투자했죠. 놀랍게도 그는 세상을 떠날 때 800만 달러라는 거대한 유산을 남겨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자산은 당시 많은 고위 관리자들보다도 많았습니다. 중고차를 타고 다녔고 낡은 옷을 입고 살았지만 말이죠. 물론 그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군분투 단계입니다. 더 이상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달에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고 월세도 제때 낼 수 있으며 식탁에 음식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끔 월말에 약간의 여유돈이 남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안정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급여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생존 단계로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지속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기와 인접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채가 남아있을 수 있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납입금은 꾸준히 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상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추적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해야 합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 같은 사치스러운 곳은 피해야 하지만 2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죠. 내가 왜 이런 돈을 썼을까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적 스트레스도 2단계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아직 시작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마저 잃을까봐 두려움이 앞서죠. 이 단계에서는 돈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걸 사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예상치 못한 문제 하나가 자신을 다시 나락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리비, 의료비 또는 가전제품 고장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단기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안정 단계입니다. 드디어 숨 쉴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더 이상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죠. 스트레스 없이 월세, 공과금, 장보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자동차 수리 같은 예상하지 못한 소액 지출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비상자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투자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매월 몇만 원 정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돈으로 펀드나 ETF 같은 비교적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안정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활 방식은 여전히 검소하지만 작은 편의시설들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거나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는 것 같은 소소한 사치를 부릴 수 있죠. 인생에 드디어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가끔은 외식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으며 새 옷을 사는 것에 대해 며칠씩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죠.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이 안정적이지만 보안은 취약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다면 저축이나 비상자금으로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상자금이 바닥나면 다시 고군분투하거나 심지어 생존 단계로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중산층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아직 진정한 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나 회사 구조조정 같은 외부 요인에 여전히 취약하죠. 네 번째는 보완 단계입니다. 3단계 안정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잘못되면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죠. 4단계 보완은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쉽게 뒷걸음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고 각종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재산보험까지 충분히 가입되어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사항이 충족되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적어도 안정적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면 몇 년간 버틸 수 있는 비상자금이 있어서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융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꾸준히 투자하고 서서히 소극적 소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은퇴 자금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비 적금이나 자녀보험 같은 장기적인 금융상품에도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돈 관리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또한 천천히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나은 도구, 더 좋은 가구를 구입하게 됩니다. 세탁기나 냉장고가 완전히 고장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교체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그럴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연일 2회 정도는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되고 취미생활에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골프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요리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들이 가능해지죠.
2단계에서는 아직 재정적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직장을 구해야 하지만 더 이상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독립 단계입니다. 파이어 운동, 즉 재정적 독립과 조기 은퇴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투자 수익, 임대 소득 또는 기타 자산에서 나오는 소극적 수입만으로도 더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다면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2단계에 도달하려면 연간 지출의 25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연간 4천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10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 자산에서 나오는 4% 수익률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생활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소극적 수입이 모든 것을 감당해주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는 개인 제트기를 타거나 금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 매장에서 가격표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세금 최적화, 추가 수입원 개발, 기존 자산의 효율성 극대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죠. 이런 고민들은 좋은 고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2단계에 도달하면 이미 반쯤 은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로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죠. 6번째는 자유 단계입니다. 이는 독립 단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업무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을 어떻게 보낼지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직장의 휴가 일정에 맞춰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원할 때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하거나 5성급 호텔에 머물거나 평화로운 곳을 찾아가 재충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실을 위해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봉사든 취미활동이든 그 일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는 이유와 같죠.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쇼핑할 때 이걸 사도 될까? 또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정말 원한다면 매장 전체를 사버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폴로나 골프 같은 고급 클럽에 가입해 다른 부유층들과 교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골로 이주해 단순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이 단계에서는 일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까지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면 자선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는 풍요 단계입니다. 만약 2단계에 도달했다면 축하드립니다. 상위 1%, 아니 어쩌면 상위 0.01% 클럽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돈이 진정한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여러 국가에 걸쳐 다수의 기업체, 사모펀드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신의 투자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채의 저택, 빌라,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개인 섬 하나, 어쩌면 2개까지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떠날 때는 개인 조종사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운전사, 집사, 요리사, 경호원, 심지어 정원사까지 여러 명을 고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 정원사가 휴가를 떠날 경우를 대비해 보조 정원사도 두고 있을 정도로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연예인을 좋아하시나요? 온라인에서만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유명인을 초대해서 실제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부자들처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유명 정치인이나 대통령, 총리에게 직접 접근할 수도 있으며 원한다면 이런 부자들처럼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나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어떤 공적 유산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재단을 설립하거나 대학을 세우거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죠. 결론적으로 부의 단계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어서 낭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벌지만 더 현명하게 관리해서 결국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핵심은 지금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자신을 속이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스킬과 습관, 그리고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것과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도전이죠. 자신을 억만장자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7단계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생존에서 고군분투로 혹은 고군분투에서 안정으로 한 단계만 올라가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항상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명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그리고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요?